러시아 국방부는 이 가운데 5발을 요격했다며 미사일은 미국산 에이테크스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는 3차 대전 가능성을 언급하며 민감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네, 뉴스업 시작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미국이 제공한 장거리 미사일 에이테크스로 러시아 본토 군시설에 대한 첫 공격을 개시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핵무기 사용 조건을 완화하는 규정을 승인하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핵 사용을 위협하고 나섰습니다. 먼저 런던에서 조수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한밤중 탄도미사일 6발이 러시아 서부 국경지대 브리안스크에 있는 군사시설로 날아왔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이 가운데 5발을 요격했다며 미사일은 미국산 에이테크스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측은 피해가 없다고 강조했지만 우크라이나 측은 목표물을 성공적으로 타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이번 공격이 브란스크주 카라체프에 있는 무기고를 겨냥한 것이라며 무기고 파괴는 계속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이처럼 우크라이나가 첫 본토 공습을 단행한 날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예고했던 대로 핵무기 사용 조건을 완화하는 교리 개정을 승인했습니다. 핵을 보유하지 않은 국가라도 핵 보유국의 지원을 받아 러시아를 공격하면 공동공격으로 간주하겠다는 게 핵심 내용입니다. 미국과 영국 등 서방 핵 보유국의 지원을 받는 우크라이나를 겨냥한 겁니다. Устав ООН усматривает там только то, что им нужно, а доктрину во всей ее полноте и взаимосвязанности. Вот данная позиция Шольца это ответственный. 러시아는 미사일뿐 아니라 항공기와 드론 공격에도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핵 사용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새로운 핵 교리는 바로 발효되고 핵 사용 결정은 푸틴 대통령이 내립니다. 크렘린궁은 우크라이나가 서방의 비핵 미사일을 사용하면 핵 대응이 뒤따를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서방의 지원 강화에 러시아가 핵 위협이라는 강수를 두면서 우크라이나전은 다시 확전 기로에 놓였습니다. 런던에서 YTN 조수현입니다. 네, 러시아는 이미 3차 대전까지 언급을 했었죠. 에이테크스가 어떤 무기길래 러시아가 이렇게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지, 또 그동안 미국은 왜 사용을 거부해왔는지 박희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미국에서 개발된 에이테크스는 크기에 비해 파괴력 있는 무기로 평가받습니다. 수백 개의 작은 폭탄이 들어있는 집속탄의 경우 지상에 도달하기 직전에 분리돼 피해 범위가 대폭 확대됩니다. 이 때문에 다연장 로켓과 함께 이른바 강철 B로도 불리는데 한 발만으로도 축구장 3-4개 면적을 초토화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때문에 과거 이라크전에서는 미사일 기지를 공략하는 데 쓰이기도 했고 우리 군에도 배치돼 재작년 북한의 ICBM 시험 발사 이후 대응 사격을 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에이테크스 사용 여부가 주목되는 이유는 300km의 사거리에 있습니다. 그동안 80km 수준이 미사일 최장거리였던 우크라이나로서는 단순 방어를 넘어 러시아 본토 공격까지 감행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이게 우크라이나 본토에서 러시아 본토를 향해서 사격을 할 수 있잖아요. 넓은 표적. 그러니까 이제 병력들이 집결해 있거나 또는 어떤 주유소나 또는 비행장이나 그렇지 않으면은 한약고 같은데 그런 데를 주로 표적으로 삼아서 공격하는. 이 때문에 우크라이나는 에이테크스 사용 승인을 계속 요청해왔지만 미국은 사거리가 늘어날 경우 확전 가능성을 우려해 거부해왔습니다. 결국 미국이 사용을 승인하며 입장을 바꾸자 러시아는 3차 대전 가능성을 언급하며 민감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에이테크스 미사일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면서 북한군 파병에 맞서 단계별 대응을 강조한 우리 정부도 해당 사실을 미리 통보받았다고 밝히는 등 상황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전선에 투입된 북한군이 10만 명으로 늘어날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또 미국의 장거리 미사일에 이어 유럽산 공대지 순항 미사일도 러시아 본토 공격에 가세할지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정유신 기자입니다. 현지 시간 19일 러시아의 침공으로 개전 1000일을 맞은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유럽의회 화상연설에 나섰습니다. 특히 젤렌스키 대통령은 현재 11,000명 수준인 북한군 파병 규모가 10만 명까지도 늘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This contingent may grow to 100,000. Putin is focused on winning this war. He will not stop on his own. 구체적인 근거를 밝히지 않았지만 갈수록 전황이 악화할 것이라며 푸틴의 생명줄인 석유자금 조달 능력을 약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유럽 동맹국들도 우크라이나에 대한 흔들림 없는 지지를 재확인하면서 북한의 파병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They will discuss how we can help Ukraine to prevail. That means more aid, more money, and we have to make available to them, particularly now that the North Koreans have come on board.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대해 처음으로 직접 거론하며 비판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는 미국이 러시아 본토를 타격할 장거리 미사일 사용을 승인한 이유가 북한군의 참전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유럽산 공대지 장거리 무기까지 러시아 본토 공격에 가세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영국과 프랑스가 공동 개발한 스톰 섀도는 공대지 순항 미사일로 작전 반경이 250km에 달합니다. 미 백악관은 핵무기 사용 요건을 완화한 러시아의 새 핵교리 발표에 대해 놀랍지 않다며 유럽에 대한 무책임한 핵위협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YTN 정신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G20 정상회의에서 러시아를 비롯한 각국 대표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협력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G20 제1세션 회의의 10번째 연사로 나서 북한이 군사협력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각국 정상들에게 규범 기반의 국제질서 수호를 위해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대신 참석한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이 발언한 직후에 나왔습니다. 네, 관련 내용 계속해서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자, 위원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네, 자, 미국이 에이테크임스 사용 공격을 승인한 지 하루 만에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를 타격을 했습니다. 러시아의 강력 경고도 있었는데요. 신속히 타격 결정을 내린 이유는 뭐라고 보시나요? 아마도 지금 쿠르스크에 이제 북한군이 파병된 상황이고 향후에 이런 파병의 효과로 인해서 쿠르스크 전황이 이제 바뀔 가능성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향후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이제 들어선 다음에 이게 급격히 뭐 평화협상 국면으로 전환될 수도 있는 여지가 있는 상황이라서 최대한 지금의 상황에서 전세를 불리하게 가지 않고 최대한 협상금에 유리할 정도로 유지하는 것에 일단 목표를 좀 두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기 위해서는 파병 효과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제한적이지만 어떻든 장거리 타격 미사일을 활용하도록 하는 그런 승인을 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공습받은 지역이 러시아 브리안스크주의 군사시설입니다. 북한의 무기를 많이 보관하는 곳이라고 해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이 브리안스크주는 이제 그 위치로 본다면은 쿠르스크의 바로 서쪽으로 그 바로 붙어 있는 인접한 바로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우크라이나와 국경 지역이고요. 네. 그 옆으로는 바로 이제 쿠르스크가 같이 있는데 지금 쿠르스크 옆에 이 그 브리안스크주에는 소위 이제 이 쿠르스크에 공급할 탄약이라든가 장비들이 굉장히 많이 저장되어 있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공격을 당한 그 목표 지점들은 주로 이제 이 쿠르스크에 공급하는 탄약이 저장되어 있는 보급 창고 여기를 이제 공격한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고요. 네. 아마 이제 대체적으로 이 공격한 곳이 이 쿠르스크에 전세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그만큼 이제 보급할 수 있는 탄약이 부족하거나 차질이 빚어지게 되면 쿠르스크의 러시아의 공세도 약화될 수밖에 없다. 이런 아마 의미로 아마 공격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일부 외신에서는 애초에 이 에이테크임스의 본토 사용에 조건이 달려 있었다.
북한군이 투입한 크루즈 한정된다라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사실관계는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만은 만약에 이런 조건이 있었다면 이번에 우크라이나가 브리안스크주를 공격한 거는 미국의 조건을 깬 거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예,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 제한적인 그 조건 안에 그 크루스크의 전세에 영향을 미치는 데에 하나는 좁은 아마 조건들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 안에 이제 네. 브리안스크도 들어갈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아, 왜냐하면 일단 크루스크 자체에 한정하더라도 일단 크루스크에 지속적으로 보급될 수 있는 여러 기본적인 주요 어떤 그 보급품에 관련해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공략을 해도 허용되는 어떤 그런 지점들이 아마 그 내용이 아마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허용을 했는데 허용하지 않은 지역을 공격했을 가능성은 없고 네. 허용을 하되 크루스크의 전세에 일단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곳까지도 어느 정도 허용하는 부분으로 브리안스크까지 포함시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일단 하게 됩니다. 근데 물론 이제 여기엔 제한 조건에는 이 쿠르스크에 북한군이 파병돼서 이것이 재탈환됐을 때 평화협상에 불리하게 작동한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네. 최대한 그 브리안스크를 공격하더라도 인명살상보다는 쿠르스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보급 창고나 또는 탄약 창고 여기에 한정한다라고 아마 제안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어쨌든 인명살상에는 조금 피하는 쪽으로 그렇게 공격을 했다라는 분석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우크라이나가 서방공 무기로 러시아 본토를 타격한 첫 사례가 되기 때문에 이전에 러시아가 언급했듯이 서방국이 전쟁에 직접 개입했다는 의미가 되면 사태가 더 격화될 수 있는 건 아닐까요? 예, 그럴 가능성도 있는데 일단 이후에 그 우크라이나의 그 소위 에이테크스든 장거리 타격 미사일을 어떤 방식으로 어느 지역까지 활용하는지를 좀 몇 차례 더 봐야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제 그게 네. 보지 않는다면은 이게 전방위적으로 만약에 장거리 타격 미사일 사용한다 이거면은 미국이 사실상 참전한 꼴이 되고 네. 또 서방도 여기 사실상 개입한 꼴이 되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러시아가 거기에 그 명분으로 아마 굉장히 전방위적인 공세를 펼칠 가능성이 있죠. 그러나 지금 현재로서는 쿠르스크에 한정해서 매우 제한적인 방식으로 만약에 이루어지게 된다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면은 미국이 물론 이제 그걸 장거리 타격 미사일을 허용해서 마치 참전하는 의미를 갖는 것처럼 러시아가 해석을 하더라도 그 제한적인 공격만을 가지고 어떤 명분 삼아서 서방권에 대해 공격을 하거나 미국에 대한 어떤 대항을 하기에는 상당히 명분이 약하다. 그래서 아마 미국도 이 지점을 아마 상당히 노려서 제한적인 어떤 사용 조건을 한번 제시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아마 서방의 본격적 개입, 직접적 참전이라고 러시아가 단언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지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런데 지금 공교롭게도 미사일을 발사한 그날에 푸틴 대통령이 새로운 핵교리 개정에 서명을 했습니다. 어쨌든 핵무기를 사용하는 데 제한을 조금 풀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 제한을 푼 정도가 아니라 강력한 경고를 담고 있다. 이 독트린에는 이렇게 네.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 말은 사실 이제 핵 국가가 핵 국가를 공격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 비핵 국가이지만 핵 국가의 지원을 받아서 자신을 재래식 무기로 공격할 경우에 그것도 역시 아주 강력한 위협으로 받아들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핵으로 대응하겠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 상황을 그대로 반영을 해서 핵으로 사실 대응할 수 있는 명분, 교리를 갖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이것은 이제 2020년에 이제 러시아가 만든 핵 교리를 추가적으로 더 강화해 온 어떤 최근의 경로에서 아주 예상됐던 경로이기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최대한 미국이 확전하지 못하도록 억제하기 위한 힘으로써 핵 교리를 강력하게 사실상 고치는 변경하는 작업을 할 것이다. 근데 그 예상했던 대로 준비되어 있던 교리를 바로 장거리 타격 미사일 승인하자마자 바로 네. 보여준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 내용은 결국 서방권을 상당히 압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서방권들이 이번 이제 에이텍스의 지원, 그러니까 소위 이제 장거리 타격 미사일 허용 이후에 뭐 곳곳에서 이제 만약에 지원을 하겠다라고 나설 경우에 네. 그것을 참전으로 받아들이고 핵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강력한 메시지 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서방권이 쉽게 장거리 타격 미사일에 준하는 유사 무기들을 제공하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어쨌든 본토 공격을 당한 러시아가 그냥 가만히 이 상황을 넘길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어떤 카드들을 쓸 수 있을까요? 예, 러시아 입장에서는 향후에 아마 물론 이제 지금 자체에서 큰 피해가 발생한 상태가 아니라고 이제 판단한다면은 네. 이후에는 아마 이제 우크라이나가 어느 정도의 이 장거리 타격 미사일 사용 수준을 보여주는지를 아마 확인할 가능성이 높고요. 아, 아마 여기에 비례해서 공교롭게도 지금 요번에 이제 우크라이나가 사용한 에이테크스는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전술핵 무기죠. 소위 KN-24로 불려지는 무기, 신형 전술 유도 무기와 동일 사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러시아가 최근까지도 북한의 미사일을 종종 사용해 왔는데 아마 이제 북한이 이 동일 기종에 해당되는 KN-24의 어떤 또 공급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카드로 내세울 가능성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KN-24에 핵탄두를 탑재한다는 게 보다는 동일하게 재래식 탄두 형식으로 이제 쓰긴 하겠지만 네. 일단 기본적으로 북한의 KN-24를 공급받아서 쓸 수도 있고 이거는 또 북한 역시 러시아 역시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네. 동일 사양의 지대지 미사일을 300km급 이상으로 쏴서 오히려 이제 우크라이나 깊이 중심 깊이 발사해서 소위 이제 대량 살상을 더 확산시키는 방식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1차적으로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네. 그게 이제 만약에 그것을 더 넘어서서 우크라이나가 장거리 타격 미사일 이외에 독일이라든가 프랑스, 영국으로부터 각종 다양한 자산을 지원받아서 네. 더 만약에 장거리 타격 미사일을 확대한다 이럴 경우에는 전술핵 무기를 사용할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사실 이제 전술핵이라는 것이 워낙 저위력, 저강도 형식으로도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 이제 과거와 같은 뭐 대량 살상, 대도시를 완전히 파괴한다라는 그런 전략핵과는 개념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사용 네. 가능성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최대한 자신들의 억제 효과 또 확전 가능성을 완전히 억제하기 위해서 네. 아주 전격적으로 전술핵을 일부 사용할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지금 뭐 여러 가지로 전쟁이 격화되고 있는 그런 모양새인데 트럼프 당선인은 사실 종전을 계획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이게 가능할지도 궁금한데요. 예, 이게 오히려 이제 종전의 필요성을 강변하는 상황이다라고도 이제 아마 주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리고 이것이 특별히 트럼프 차기 행정부가 평화협상 국면으로 전환하는데 큰 장애물이나 걸림돌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오히려 평화협상 국면에 탄력을 부여할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네. 그 이유는 일단 트럼프 지금 당선자가 종전 자체를 미국의 국익이라고 동일시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말은 지금 이상 더 확전한다라는 것이 미국의 국익에는 오히려 피해가 굉장히 크고 오히려 이제 종전을 하는 것 자체가 국익에 오히려 순기능적이고 이후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재건 계획이라든가 군사적인 지원 역시 지원을 통해서 오히려 부강병을 시켜주는 것이 미국의 국익이 된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는 현실론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금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장거리 타격 미사일 승인 결정 자체를 비난을 하면서 이 확전이 가져오는 불안정성을 오히려 더 극대화해서 아마 얘기를 할 가능성이 높고요. 네. 그래서 아마 취임 직후에 1월 20일 취임 직후에 바로 첫 조치로서 아마 오히려 이 장거리 타격 미사일 승인을 취소하고 공급을 취소하고 오히려 평화협상 국면을 강하게 더 끌고 갈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오히려 더 가속도를 붙일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려워졌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이런 가운데 젤렌스키 대통령에 의하면은 러시아의 북한군 파병 규모가 지금은 몇천 명 정도이지만 10만 명까지 늘어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가능한 일인지도 궁금하고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우크라이나전에서 어떤 큰 변수가 될 수 있을까요? 예. 물론 이제 그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지만 이 우크라이나 쪽에서 주장하는 내용들이 항상 현실보다는 조금 더 과장된 부분들이 있다라는 걸 감안을 해서 이제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지금 상황 국면에서 추가 파병을 위해서는 추가 파병에 필요한 명분과 상황이 존재해야 되는데 이 당장 지금 10,000명 정도로 보냈다라고 추정되는 인원만 가지고도 이미 국제적인 상당한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견제를 받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추가 파병을 하려면은 최소한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상태가 아주 심각하게 불안정한 국면으로 뭔가 전환이 되거나
확전이 되거나 상황이 돌변해야 되는데 네. 지금 그 상태까지 그 변화가 일어난 상태는 아니거든요. 음.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러시아가 그렇다면 이 전세 차원에서 지금 불리하냐? 이제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지금 겨울이 이제 들이닥치면서 사실상 이제 굉장히 추운 그 겨울 환경 때문에 네. 이 전투 자체가 소강 국면에 상당히 들어갈 수밖에 없는 좀 국면들이 또 있습니다. 그렇기 아. 때문에 지금은 어떤 확전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기로서 계절적 요인 효과도 크지가 않은 좀 상황입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트럼프가 이제 차기 대통령으로서 사실상 이제 취임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평화협상으로 가겠다라는 노선을 굽히지 않고 있고 계속 그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추가 파병 동력이 생기기 어렵죠. 오히려 이제 협상으로 가겠다라고 하고 그 지금의 상태를 동결적인 상황으로 이제 가려고 할 경우에는 지금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도 멈출 가능성도 있고요. 네. 그 지원을 멈추겠다는 압박을 할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된다면 전체적인 이 상황 자체가 이쪽에 약간 소강 국면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은데 추가 파병의 명분이 생기기가 매우 어렵게 되죠. 다만 전투 병력으로서의 파병보다는 평화협상 국면에 전체적인 그 전선을 후방에서 관리하거나 또는 일종의 이제 약간의 그 복고랄까요? 이런 것들을 초기에 이제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공병 부대를 지원받는다는 이런 부분은 가능할 수 있는데 전투 병력을 10만까지 증원한다? 이거는 현실적으로는 상당히 지금으로서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젤렌스키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과 전화해서 논의했던 특사단 파견이 다음 주쯤에는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무기 지원 얘기가 아무래도 나올 텐데 현 상황에서 우리가 무기를 지원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현 상황에서 무기를 지원하는 건 매우 제한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 말은 뭐냐면 우리 정부 입장으로서도 1월 20일 얼마 안 남은 그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이후까지도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취임 이후에 미국의 정책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해법 또 액션 플랜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짧은 기간 내고 남은 기간에 우리의 뭐 살상 무기를 지원한다든가 굉장히 과감한 어떤 무기 지원을 하기에는 매우 위험성이 크죠. 네. 왜냐하면 미국의 차기 정부의 입장이 바뀔 경우에 우리가 처해야 될 어떤 상황도 감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까지 가긴 매우 어려울 것이다. 다만 지금 전세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어떤 재래식 관련된 부분에서 뭐 소모적인 보급품의 것들 이런 것들은 미국에 판매하는 형식을 통해서 뭐 당장은 보내는 형식을 취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만약에 본격적으로 어떤 무기급의 살상 무기라든가 이게 무기급의 그걸 보낼 경우에는 사실상 준찬점 효과도 가질 수 있고 또 트럼프 이후를 대비하는데 상당히 위험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제한적이지 않을까 또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었습니다. 위원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경기도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법인카드로 개인적으로 먹을 음식을 사거나 또 관용차를 승용차처럼 이용하는 등 1억 600여만 원을 유용했다고 봤습니다. 표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또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번에는 경기도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혐의로 이 대표에 대한 6번째 기소입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지난 2018년부터 3년 동안 경기도 예산 1억 653만 원을 사적으로 사용했다고 봤는데 이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다수 동원돼 조직적으로 예산을 유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지난 2010년 성남시장 선거 캠프 때부터 수행을 맡아온 배모 씨를 공무원으로 채용한 뒤 이른바 사모님 팀의 팀장 역할을 맡겼고 이런 배 씨의 지휘 아래 갖가지 예산 유용이 이뤄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사모님 팀은 이 대표 부부가 요청한 소고기, 초밥 등 음식 75건, 889만 원어치를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대표 부부가 아침에 먹을 샌드위치부터 세탁비, 집안 제사에 쓸 과일을 살 때도 경기도 예산을 사용하고 직원 초과 근무용이나 간담회용 등 허위로 서류를 작성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 대표의 도지사 취임 직후 경기도는 제네시스 G80을 6,540만 원에 구매했는데 비서실은 이를 의전용 관용차로 쓰는 것처럼 가장했지만 이 대표 임기 내내 자가용처럼 사용했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이를 통해 임차료와 주유비, 세차비, 과태료 등 최소 6천만 원을 쓴 것으로 봤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와 함께 당시 비서실장이었던 경모 씨와 배모 씨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다만 부인 김혜경 씨의 경우 이 대표가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점 등을 고려해 기소 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최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 대표는 업무상 배임 혐의까지 5번째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네, 전해드린 대로 이제 이 대표가 받아야 할 재판은 모두 5개로 늘었습니다. 서울과 수원을 오가며 여러 재판을 동시에 소화해야 하는 만큼 직무 수행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금까지 이재명 대표는 재판 4개를 동시에 소화해왔습니다. 이 가운데 공직선거법과 위증교사, 대장동 백현동 재판은 서울에서, 지난 6월 기소된 대북 송금 재판은 수원에서 진행돼 왔습니다. 여기에 법인카드 유용 재판이 보태지면 수원에서 받는 재판도 2개로 늘어납니다.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서울과 수원으로 가며 형사재판 5개를 동시에 소화하려면 많게는 한 주에 3-4번씩 재판에 출석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대표는 당장 12월에도 대장동, 백현동 재판을 위해 5차례 서초동을 찾아야 하는데 17일에는 수원에서 진행되는 대북 송금 재판까지 같은 날 함께 예정돼 있습니다. 대북 송금 재판이 아직 공판 준비 단계라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진행에는 큰 문제가 없다지만 이후 5개 재판이 본격적으로 맞물려 돌아가기 시작하면 정상적인 직무 수행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습니다. 제1야당 대표이자 국민의 압도적 지지를 받는 정치 지도자를 법정에 가두고 손발을 묶으려는 속셈입니다. 앞서 이 대표는 대정부 질문과 총선, 국정감사 등을 이유로 사전 통지 없이 재판에 불참하기도 했습니다. 소화해야 할 재판이 하나 더 늘어난 상황에서 제1야당 대표직과 재판들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을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김철입니다. 네, 국민의힘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법인카드를 유용한 혐의로 기소된 걸 두고 엄중한 사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지아 수석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경기도민 혈세를 사사로이 썼다는 게 사실이라면 도덕적으로나 법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며 이같이 비판했습니다. 이어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다는 보편적 상식이 이 대표에게만 예외일 수 없다면서 얼마 전 이 대표가 법대로를 외친 만큼 이젠 법정에서 그 진실을 밝히라고 요구했습니다. 국회 운영위원회 대통령실 예산심사에선 윤석열 대통령의 골프 논란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야당은 골프장에서 대통령 경호처의 대응이 지나쳤다며 예산 삭감을 예고했는데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 1심 선고 분풀이냐고 반발했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여름부터 여러 군 골프장에서 골프를 즐겼다는 제보가 쇄도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외교를 위해 연습을 시작한 거란 대통령실 해명이 거짓이라는 겁니다. 연합 군사 훈련 기간입니다. 군 장병들의 골프 금지돼 있습니다. 그런데 8월 24일 대통령 골프 쳤습니다. 트럼프 당선되는 거 점치셨습니까? 또 경호처가 골프장을 취재하던 기자들을 입건하고 휴대전화를 빼앗았다며 언론 탄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있는 예산도 저는 다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을 겁박하고 언론은 무자비하게 탄압하고 지금 차지철 시절하고 뭐가 다릅니까?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언제 골프를 쳤는지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도 대통령의 스포츠 활동은 의미가 적지 않다고 엄호했습니다. 만약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같이 라운딩을 하자고 했을 때 골프를 전혀 못 치시는데도 같이 라운딩에 응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경호처는 골프장에서 12시간 잠복했던 트럼프 당선인 암살미수 용의자에 빗대 기자들의 취재를 막은 게 정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도 지금껏 대통령의 골프가 이렇게 비난의 대상이 된 적은 없다며 야당의 예산 삭감이 분풀이라고 거들었습니다. 이재명 대표 1심 선고 후에 대대적으로 하여튼 정부 예산을 삭감하고 대통령실 두 손 두 발 다 묻겠다는 것밖에 안 되고
야당이 이른바 김건희 여사 라인으로 지목된 대통령실 행정관들의 인적 사항을 공개하려 한 것을 두곤 거친 설전도 벌어졌습니다. 그 젊은 행정관들한테 뭐 칠상신이 이렇게 얼굴 띄워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그분들을 모욕하는 것이고. 이미자, 왜 반말하지 말라고 하면서 자꾸 반말합니까? 박찬대. 왜 자꾸 반말하냐고? 대통령실은 정상 외교 등에 쓰일 필수 경비 위주로 내년 예산을 편성했다고 강조했지만 야당은 특수활동비를 비롯해 불투명한 예산은 대폭 깎겠다고 으름장을 놨습니다. YTN 나힌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가족이 당원 게시판에 윤 대통령 부부 비방글을 올렸다는 의혹을 두고 당무감사를 주장하는 친윤계와 이미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친한계 간 신경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친윤계 권성동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당원 게시판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지 않으면 당내 당정 갈등이 재현될 수 있다며 가족 명의가 도용된 건지 한 대표가 진실을 말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기현 의원도 자신의 SNS에 금방 해결될 수 있는 간단한 문제 때문에 불필요한 혼란이 커지고 있어 매우 유감이라며 한 대표 가족이 쓴 글인지 밝히기만 하면 되는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친한계인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당원들의 익명성을 보장해야 하는데 작성자를 확인하게 되면 여러 가지를 다 확인해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 논란을 두고 한동훈 대표의 가족이 전부 동원되었다면 그 가족 가운데 대표자가 될 사람만 처벌하는 게 수사의 정도라고 밝혔습니다. 홍 시장은 자신의 SNS에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일가족 수사 당시 가족 범죄는 대표인 조국 수사로 끝낼 것이지 전 가족을 수사해 가정을 풍비박산내는 건 가혹하지 않으냐고 말했다가 조국 수홍이라며 곤욕을 치른 일이 있다고 적었습니다. 이어 이번 한동훈 대표 일가 당원 게시판 욕설 의혹도 도저히 믿기지 않아 모용, 도용으로 보지만 가족 범죄의 경우 가족 모두를 처벌하는 건 가혹하다고 본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장범 KBS 사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가 기존 이틀에서 사흘로 늘어났습니다. 과방위는 청문회 이틀째 전체 회의에서 청문회를 하루 더 실시하는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박 후보자가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해놓고는 내지 않고 시간을 끌고 있다고 따졌고 이에 여당 측은 국무위원도 아닌 KBS 사장의 사흘 청문회는 과방위 흑역사로 남을 거라 항의했습니다.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 측이 객관적인 증거가 있다며 본격적으로 반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공천 개입 의혹의 발단인 여론조사 전 과정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임형준 기자입니다. 검찰이 명태균 씨를 구속 이후 두 번째로 조사했습니다. 명 씨 측은 공천 대가로 오갔다는 돈의 흐름에 대해 객관적인 증거가 있다며 본격적으로 반박에 나섰습니다. 의혹을 폭로한 강혜경 씨 말이 모순된다며 관련 증거를 일부 확보했다고 주장합니다. 강혜경 씨가 현금을 전달했던 시기라든가 장소 이런 것들이 구체적이지 못하고 강혜경 씨가 최초의 입장을 밝혔던 부분하고 검찰에서 진술한 부분하고 저희들이 상당한 모순점을 발견했습니다. 검찰은 미래한국연구소 등기상 대표 김태열 씨도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김 씨는 명 씨가 공천 개입 의혹을 돈 문제로 덮고 있으며 명 씨의 주장은 모두 거짓이라고 말했습니다. 명태균 씨가 자기의 잘못을 덮기 위해서 모든 상황을 단순한 돈 문제로 이 상황을 끌고 가고 있습니다. 명태균 씨가 그렇게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게 사실이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오늘 조사해서 모든 사실을 있는 그대로 진술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은 최근 여론조사 업체 P&R을 압수수색했습니다. P&R은 지난 대선 당시 미래한국연구소의 여론조사 때 ARS용 전화회선을 대여해준 곳입니다. 검찰의 압수수색은 공천 개입 의혹의 발단인 여론조사의 전 과정을 살펴보겠다는 겁니다. 명 씨가 대선 당시 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 여론조사를 해줬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받아왔는지가 의혹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서울중앙지검에서 이첩받은 윤 대통령 부부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시민단체 대표 조사도 같은 맥락입니다. 검찰은 명 씨와 김 전 의원 구속 이후 관련자들을 매일 불러 조사하며 공천 개입 의혹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이번 사건을 놓고 정치적 파장이 이어지는 상황 속에 검찰이 어떤 수사 성과를 내놓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김명주입니다.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창원시 도시계획 논의에 개입했다는 정황이 담긴 문서가 공개됐습니다. 문순규 더불어민주당 창원시 의원은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창원 배후도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간담회에 명 씨가 참석해 의견을 낸 정황이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문 의원은 창원시 문서를 공개하고 명 씨가 제1종 전용 주거 지역을 제1종 일반 거주 지역으로 변경할 수 없는지와 같은 구체적인 질문을 던졌다고 말했습니다. 11월 20일 뉴스업 주요 일정 정리합니다. 민주노총과 전국농민총연맹이 주최하는 집회로 도심권 일부 도로가 통제됩니다. 주최 측은 낮 1시 반부터 숭례문과 광화문 등에서 사전 집회를 한 뒤 세종로까지 행진하고 오후 3시 본 집회 이후 서울역을 거쳐 남영 교차로까지 다시 행진을 이어갈 예정이어서 교통 혼잡이 예상됩니다. 동덕여대 총학생회가 학생총회를 열고 공학전환 찬반 투표를 진행합니다. 시위로 인한 피해가 최대 54억에 달한다고 발표했던 학교 측은 불법 행위 책임은 개인이 각자 져야 한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서울 압구정에서 약물에 취해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가 뺑소니 사망사고를 낸 20대 신모 씨에 대한 최고법원 판단이 오늘 나옵니다. 신 씨는 앞서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는데 2심 재판 과정에서 유족 측과 합의하면서 징역 10년으로 대폭 감형받았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우리나라와의 연례 협의 결과를 브리핑합니다. 내수가 좀처럼 살아나지 않고 있는 가운데 한국 경제와 재정 상태를 진단하고 트럼프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조언을 해줄 예정입니다. 뉴스업 주요 일정이었습니다. 전국 철도노조가 태업에 돌입한 데 이어 서울 지하철이 오늘부터 준법 투쟁에 돌입합니다. 서울교통공사 노조는 구조조정 반대와 임금 인상 요구를 하며 다음 달 6일부터는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선언했습니다. 김현아 기자입니다. 서울교통공사 제1노조가 노동쟁의 조정 기간 종료와 동시에 파업 선언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노조는 구조조정 반대와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파업에 앞서 진행되는 필수 유지 업무 협정 체결을 전후한 보름간을 협상 마지노선으로 정하고 교섭이 최종 결렬될 경우 다음 달 6일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습니다. 노동자의 목숨과 시민의 안전마저 위협하는 서울시 공사를 강력히 규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의 총파업을 울산 총력투쟁에 나설 것을. 노조는 서울시가 대규모 구조조정을 추진하면서 현장 인력이 줄어 이제는 노동자와 시민 모두에게 위험한 1인 승무제까지 도입할 지경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함께 공사가 정부의 임금 인상 기준을 4년 연속 준수하지 않으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서울교통공사 제3노조인 올바른 노조도 파업 쟁의행위 출정 집회와 파업 찬반 투표를 예고했습니다. 이들은 안전 관련 인력 232명 충원과 함께 서울시에 정책 인건비 지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교통공사는 일단 파업 전까지 최선을 다해 협상해서 시민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현아입니다. 현대자동차 울산 공장에서 차량 테스트를 하던 중 질식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40대 1명과 30대 1명, 20대 1명 등 연구원 3명이 숨졌습니다. 오태인 기자입니다. 울산 북구 현대자동차 공장에서 차량 성능 테스트를 하던 연구원 3명이 숨졌습니다. 처음 경찰에 신고된 시간은 오후 3시 20분쯤. 경찰은 낮 12시 50분에 밀폐된 공간에서 작업하던 3명이 보이지 않아 2시간쯤 뒤 확인해보니 질식해 있었다는 공장 관계자 말을 확보했습니다. 숨진 연구원들이 실험하던 곳은 복합환경 체인버입니다. 차량 한 대가 들어가는 밀폐된 공간에 추위와 더위 등 다양한 환경 조건을 만들어 차량 성능과 내구성 시험을 하는 곳입니다. 경찰은 이 공간에서 차량 주행 테스트를 진행하다가 배기가스가 외부로 배출되지 않아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주행 테스트도 하고 그 안에 온도를 높여가지고 차량 무슨 뭐 전자기기가 작동되든지 뭐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한다고 합니다. 발견 직후 연구원들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숨진 연구원 가운데 40대 1명과 30대 1명은 현대차 소속이고 20대 1명은 협력업체 소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현장에 근로감독관을 발견해 사고 내용을 확인하고 관련 작업을 중지했습니다. 현대차 울산공장은 상시 근로자가 10인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입니다. 경찰도 노동부와 함께 배기가스가 배출되지 않는 이유 등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유가족에게 위로와 함께 사고 수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고 원인 규명과 조치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오태인입니다. 전남 여수에서 생후 7개월 된 쌍둥이 자매를 살해한 친모가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경찰은 육아 스트레스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오선열 기자입니다. 전남 여수에 있는 아파트에서 태어난 지 7개월 된 쌍둥이 자매가 숨진 채 발견된 건 낮 12시 40분쯤. 경찰은 안방과 작은 방에서 각각 숨져 있던 쌍둥이 자매를 확인했습니다. 40대 친모 A씨는 범행 4시간여 만에 집과 30km 떨어진 곳에서 자신이 딸들을 살해했다며 경찰에 전화해 자수했습니다. A씨는 남편이 출근한 사이 두 딸을 이불로 질식시켜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외상이나 학대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얘는 뭔지 모르니까 불쌍하지. 얘가 또 쌍둥이 일했어. 경찰도 다 오고, 강력 행사도 오고, 또 이제 구급차도 오고.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홀로 육아를 담당하며 스트레스를 받아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A씨가 한 차례 우울증 치료를 받았지만 아동학대 이력이나 생활고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잠도 못 자고 남편이 뭐 도와주지도 않고 이렇게 좀 상당히 힘들었다. 또 살인으로 지금 구속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숨진 영아의 부검을 의뢰했습니다. YTN 오선열입니다. 허위 진료 기록으로 실손보험금 64억 원을 가로챈 의사와 브로커 등이 적발됐습니다. 경찰은 처음부터 보험 사기 목적으로 모였다고 보고 범죄단체 조직 혐의를 의료기관에 처음으로 적용했습니다. 김종호 기자입니다. 도수치료실과 줄기세포치료실이라고 적혔지만 실제로는 각각 미용시술과 성형수술을 진행하던 방입니다. 지난 2020년 12월 의사 A씨가 부산 해운대구에 설립했다가 지난해 9월 동래구로 자리를 옮긴 의료기관입니다. 실손보험 적용이 안 되는 미용시술과 성형수술을 하면서 진료 기록은 보험금을 타낼 수 있는 무좀치료, 도수치료 등으로 조작했습니다. 경찰은 환자 750여 명이 허위 진료 기록으로 보험금 64억 원을 가로챈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도 않은 행위에 대해서 이제 마치 한 것처럼 기재한 허위 서류이기 때문에 보험사에서는 그 서류만 가지고는 따로 이 청구권이 허위인지 진실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해당 의료기관에는 환자를 모으는 브로커와 법적 문제에 대비하는 손해사정사가 상주했습니다. 경찰은 처음부터 보험 사기가 목적이었다고 보고 조직폭력배에 적용하던 범죄단체 조직 혐의를 처음 의료기관에도 적용했습니다. 병원장인 의사가 총책이 되어서 병원 직원을 조직원으로 모집하고 조직적이고 계속적으로 보험 사기 범행을 하다가 범죄단체 조직죄로. 경찰은 의사와 브로커 3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일당과 환자, 허위 처방전으로 건강보험료를 타낸 약사 등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YTN 김종호입니다. 지난 일요일 경찰의 음주 단속을 거부하고 20km 넘게 달아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당시 검거 화면을 보니 운전자는 끝까지 차량에서 버티다가 겨우 경찰에 제압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임예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은색 승용차를 순찰차 석 대가 막아섰습니다. 경찰들이 운전석을 향해 소리칩니다. 운전자는 끝까지 버티고 버팁니다. 결국 경찰 여러 명이 힘을 합친 뒤에야 끌려 나옵니다.
지난 17일 음주 단속 요청을 거부하고 달아난 30대 남성 A씨입니다. 술에 잔뜩 취해 경기도 시흥 목감동에서 인천 남동구까지 20km를 15분에 달렸습니다. 위험천만한 음주운전을 하며 도로에 주차된 1톤 트럭과 순찰차도 들이받았습니다. 결국 경찰에 붙잡힌 A씨는 난폭운전과 음주 측정 거부,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이 줄줄이 적용돼 구속됐습니다. 도로 위 흉기로 불리는 음주운전 사고는 하루가 멀다 하고 터집니다. 앞서 서울 강남대로에서도 음주 의심 차량이 차선을 변경하다 사고를 내기도 했습니다. 대낮에 버젓이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겁니다. 경찰은 연말연시 늘어나는 회식과 술자리에 대비해 이번 달부터 내년 1월 말까지 음주운전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습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네, 트럼프 당선 이후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비트코인이 6일 만에 또 최고가 기록을 세웠습니다. 트럼프 미디어가 가상화폐 거래소 인수를 추진한다는 소식이 상승세에 날개를 달았습니다. 워싱턴 권종기 특파원입니다. 가상화폐 대장주인 비트코인 한 개 가격이 한때 94,000달러, 우리 돈 1억 3천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전날보다 4% 넘게 오르며 6일 만에 최고치를 또 갈아치운 겁니다. 94,000선을 찍은 뒤 다시 주춤하긴 했지만 올 연말까지 10만 달러에 도달할 거란 기대감이 더욱 커졌습니다. 무엇보다 트럼프 미디어가 가상화폐 거래소 인수를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이 시장을 들뜨게 했습니다. 미국을 세계 가상화폐 수도로 만들겠다는 트럼프의 약속이 현실화할 거란 전망에 힘을 실었기 때문입니다. 원래 가상화폐에 부정적이었던 트럼프 인식을 완전히 바꾼 것으로 알려진 하워드 러트닉의 상무장관 지명도 비트코인 상승세를 부채질했습니다. You're going to see Bitcoin move in a very, very strong positive direction. So that's why I'm a fan of Bitcoin. It's going to go much higher. 트럼프가 월스트리트를 관할하는 뉴욕 남부지검장에 제이 클레이튼 전 증권거래위원장을 앉힌 것도 가상화폐 규제 완화의 신호로 읽혔습니다. 클레이튼은 가상화폐 현물 ETF 승인을 주장하며 규제 철폐 요구에 앞장서 온 인물입니다. 미국 언론들은 특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긴장이 높아진 가운데 비트코인 상승세가 이어진 건 몰수할 수 없는 안전자산으로 인식됐기 때문으로 분석했습니다. 다만 비트코인의 역사가 짧고 변동성이 심하다는 점은 여전히 단기 투자자에게 유리할 수 없는 조건이라고 미국 언론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윤기입니다. 네, 은행권이 올해 7월부터 대출 금리를 계속 올려왔죠. 그러면 올해 3분기 이자 수익도 최대인가 했더니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왜 그런 건지 이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하자 은행권은 지난 7월부터 가상금리를 줄인상했습니다. 5대 은행만 놓고 봐도 우대금리 축소까지 포함하면 금리 인상 횟수는 20차례가 넘습니다. 금융당국의 가계비 관리 강화 기조에 맞춰 대출 문턱을 높여온 겁니다. 안정적으로 관리되는 가계부채가 올해 상반기부터 늘어나고 있는 데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은행권과 정부가 합심해서 선제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출 규모는 늘고 금리까지 고공행진했지만 이자 수익은 오히려 줄었습니다. 3분기 이자 이익은 14조 6천억 원으로 2분기보다 3천억 원, 지난해보다는 2천억 원 줄었습니다.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에 올해 초부터 시장금리가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대출금리는 큰 폭으로 하락했지만 예금금리는 상대적으로 내림폭이 작아 순이자 마진이 급감했기 때문입니다. 이자 수익 자산 증가에도 불구하고 예대금리 차가 줄어서 순이자 마진이 큰 폭으로 축소함에 따라 전분기보다 이자이익이 감소했습니다. 3분기에 가상금리가 잇따라 올랐지만 이 금리는 신규 대출에만 적용돼 전체 이자 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겁니다. 신규 취급액보다 훨씬 규모가 큰 기존 대출권에는 시장금리 하락세만 반영돼 이자가 줄었기 때문입니다. 신규는 아시다시피 그 가상금리도 많이 올랐고 대출 만기는 지담률이 30년 이상이니까 30년 동안 가상금리는 안 바뀌어요. 기준금리가 바뀌는 거예요. 다만 상반기에 최대 실적을 거뒀던 만큼 다소 주춤한 3분기 성적표에도 누적 이자 이익은 역대 최고치로 올라섰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소비자 물가의 선행지표인 생산자 물가가 지난달까지 석 달 연속 하락했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생산자 물가는 공산품 가격이 올랐지만 농림수산품 가격이 더 많이 내리면서 전달보다 0.1% 감소했습니다. 생산자 물가는 지난 8월과 9월에 연이어 0.2% 감소하는 등 석 달 연속 하락 추세를 나타냈습니다. 공산품이 석탄과 석유 제품 중심으로 전달보다 0.2% 올랐지만 농림수산품이 농산물과 축산물을 중심으로 8.7% 감소한 영향이 컸다고 한은은 설명했습니다. 가을 배출 작황이 좋고 출하가 확대되면서 채소류 가격이 큰 폭으로 내렸고 돼지고기 도축량이 증가하면서 농림수산품 가격이 많이 내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해외여행이 늘면서 카드 도난이나 분실, 위변조로 인한 제3자 부정사용 피해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감원은 출국 전 해외 사용 안심 설정 서비스를 신청하면 원하지 않는 해외 결제를 방지할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국내에서 유통되는 거품 세안제가 피부에 남은 자외선 차단제를 온전히 씻어내는 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폼 클렌저 10개 제품을 평가한 결과 자외선 차단제 세정 능력에서 5개 제품이 보통 등급을, 나머지 5개 제품은 양호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양호 판정을 받은 제품은 마녀공장 디푸어 클렌징 소다폼, 센카 퍼펙트 위 페이셜 워시 A, AHC 프랩 리셋 클렌징 폼, 이니스프리 화산송이 바하 모공 클렌징 폼, 해피바스 마이크로 미셀라 딥 클렌징 폼입니다. 다만 자외선 차단제 세정 능력 우수 등급을 받은 제품은 없었습니다. 조사 대상 모두 클렌징 오일 제거 능력은 우수 등급을 받았습니다. 이 밖에 사용 제한 11개 성분과 중금속 6개 성분 함유 여부를 확인한 안정성 시험에서도 별다른 문제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글로벌 철강 공급 과잉과 수익성 악화에 포스코가 45년 넘게 가동한 포항제철소 제1선제 공장의 문을 닫았습니다. 포스코는 지난 1979년 가동을 시작한 1선제 공장이 어제 마지막 생산을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7월 포항 1제강 공장에 이은 두 번째 폐쇄입니다. 포스코는 최근 세계 시장에서 공급 과잉 현상이 계속되고 있고 중국 등 해외 저가 철강제의 공세에 생산이 오히려 손해라고 판단해 폐쇄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정부가 한국석유공사가 제출한 동해 심해가스전 첫 시추 계획을 오는 27일에 최종 승인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이로써 대왕고래 본격 시추에 한 발 더 다가서게 됐는데요. 내년 상반기에는 첫 시추 결과 발표가 가능할 전망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시추공의 그 위치나 그런 그 적정성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평가가 지금 다 마쳤고요. 다음 주 27일 날 저희 개발 전략 회의를 통해 가지고 이걸 최종 승인하고 확정해서 이제 실질적인 그 시추 작업을 저희 그 예정한 대로 저희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내년 상반기에는 저희가 국민 여러분들께 그 결과를 알려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받아야 할 재판이 하나 더 늘어서 총 5개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 기소권에는 배우자 김혜경 씨가 유죄를 받은 1심 판결문이 근거가 됐다고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검사 출신 김광삼 변호사와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현직 당대표에 대한 재판이 하나 더 늘어서 이제 5개가 됐습니다. 네. 이번엔 어떤 혐의로 기소된 건지 설명해 주실까요? 일단 이번 기소는 이제 7번째 기소고요. 예. 재판은 이제 5개입니다. 이제 합쳐진 재판이 있기 때문에 이 사건의 가장 큰 특징은 이제 법카를 이용했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관용차인데 이게 의전용 관용차를 이제 경기도에서 구입을 해요. 예. 근데 구입하면 사실 이제 관용차로 써야 하는데 경기도에서 이제 사모님 팀이라고 그것이 만들어져서 사실 이 차 자체가 김혜경 씨의 어떤 개인적 차량처럼 쓰였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차량이 자체는 사실은 이 관용차는요 쓰고 나면 사실은 이제 도지 경기도
그 주차장에 주차가 해야 하는데 예.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걸 이제 피하기 위해서 뭐 주차 차고지를 집 근처에다 정했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 관용차에는 뭐 지금 순회동에 있는 이재명 대표 아파트 우리가 보통 아파트 출입 스티커가 있지 않습니까? 예. 스티커를 붙여서 운영을 했고 그래서 주민 스티커까지.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관용차와 관련된 어떻게 보면 손해액이 6,016만 원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법인카드로 유용한 게 889만 원. 근데 또 그다음에 이제 과일하고 샌드위치 세탁비가 나오는데 예. 과일은 2,791만 원이라고 공수처에 적혀 있는데 예. 이게 어떻게 해서 과일이 이렇게 값이 많은지는 뭐 나중에 이제 검찰에서 뭐 증거랄지 실질적으로 이제 공소장을 자세히 살펴봐야 알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샌드위치가 685만 원, 세탁비가 270만 원. 그래서 1억 600만 원을 이제 마음대로 썼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경기도에 이제 손해를 끼쳤다 이런 혐의로 검찰에서 기소를 한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업무상 배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배우자 김혜경 씨는 같은 혐의지만 기소 유예가 됐거든요. 이건 왜 그런 판단이 나온 겁니까? 일단 뭐 일반적인 사건에 있어서 만약 부부가 기소를 할 때는 네. 사실은 뭐 둘 다 기소하지 않습니다. 아주 중한 죄를 제외하고는 그래서 이 사건 자체에서는 사실은 이제 경찰에서는 처음에 송치할 때 예. 김혜경 씨에 대해서는 기소 의견이고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뭐 관여한 증거를 찾기 어렵다고 그래서 이제 불기소 의견이었거든요. 그런데 예. 일단 뭐 바뀐 거죠. 그래서 김혜경 씨는 이전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50만 원 받았잖아요. 네. 그 부분을 좀 참작한 것 같고요. 또 부부관계이기 때문에 둘 자체를 기소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 이게 상당히 이제 법 쪽에서는 관례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이재명 대표만 불구속 기소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와 관련된 공무원 한 명하고 또 사무관인 이제 배모 씨를 같이 공범관계로 기소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직접 조사 없이 이번에 기소를 결정했는데 서면 조사조차 없이 재판에 넘기는 것 이건 혹시 좀 이례적인 거라고 봐도 되는 겁니까? 아니 이제 예전에는 경찰에서 검찰을 송치하면 대부분 검찰에서 조사를 했어요. 예. 그 이유가 뭐냐면 경찰의 조서의 증거 능력과 검찰의 조사의 증거 능력이 달랐거든요. 그런데 지난번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루어지면서 경찰과 검찰의 조서 자체가 증거 능력에 있어서는 똑같이 됐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더 검찰에서 조사하는 것을 생략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졌고 또 검찰에서는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에는 만약에 사건 자체가 명백하게 기소해서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하면 사실은 조사하지 않고 기소하는 경우가 상당히 빈번합니다. 그런데 예. 이 사건 자체는 원래부터 이제 검찰에서 조사를 안 하려고 한 게 아니고 이재명 대표에게 검찰에 출석하라고 지난 7월 이후에 한 3번 정도 뭐 협의를 했다고 그래요. 예. 그런데 그때 이제 전당대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민주당 전당대회 때문에 뭐 참석을 못 한다고 해서 결과적으로 출석을 안 하게 됐고 그다음에 이제 서면도 보냈다고 그래요. 예. 그래서 서면에 답해달라고 했는데 이재명 대표가 서면에 답하지 않았고 예. 또 김혜경 여사도 사실 검찰에 소환이 됐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이제 진술을 거부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조사해봤자 검찰 입장에서는 더 이상 뭐 유죄를 입증할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조사 없이 바로 기소를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그 배우자 김혜경 씨의 1심 판결문을 참고해서 검찰이 이번에 이재명 대표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했다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어떤 논리를 차용을 한 겁니까? 지난번 이제 공직선거법 위반해서 김혜경 여사가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거든요. 예. 근데 거기에서 이제 10만 4천 원 상당을 향을 제공한 거예요. 음식값을 제공한 건데 이걸 또 경기도 법카로 썼거든요. 네. 그래서 경기도 법카로 쓴 10만 4천 원도 이번 기소된 공소장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법카와 관련해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뭐였냐면 김혜경 여사가 알았느냐 몰랐느냐였거든요. 예. 그런데 지난 공직선거법 위반 판결문에서는 거의 뭐 배모 씨가 김혜경 여사의 뭐 용의랄지 묵인하에 썼다. 그래서 이제 공범관계처럼 인정을 했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그냥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단독으로 범행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였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 판결문 자체가 법과 관련해서는 뭐 기소에 어떤 하는 데 있어서 검찰이 참작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제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이 법인카드를 직접 쓴 것도 아닌데 몰랐을 리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억지 춘향식 논리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한 검찰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일단 이제 검찰은 그런 거죠. 일단 법카 자체는 경기도 법카 아닙니까? 네. 그러면 이 법카를 이제 배모 씨를 통해서 이 뭐 세탁비, 과일, 뭐 제수용품 사고요, 뭐 샌드위치 사서 먹고 이런 거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법카를 쓸 수 있다는 것 자체는 이제 경기도지사인 이재명 대표의 허락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것이지, 그런 절차에 있어서 아무것도 없었다고 한다면 이걸 이제 마음대로 김혜경 씨는 이제 배모 씨가 쓸 수 없다고 하는 게 이제 검찰의 입장이죠. 그래서 사실 경기도지사로서 어떤 법카의 관리 그런 것은 밑에 직원이 하겠지만 예. 결과적으로 법카를 쓸 수 있는 사람은 이제 경기도 도지사인 이재명 대표거든요. 그런데 어떤 생활비 명목이랄지 이런 걸 썼기 때문에 또 같이 뭐 사용하고 같이 음식도 취식하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재명 대표가 모를 리가 없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알았다는 증거가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여러 가지 전반적인 상황 그리고 직간접적인 증거에 의하면은 이재명 대표의 용인이나 묵인이 있었다. 이렇게 검찰은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예. 자, 다음 사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것도 역시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가 두 번째로 나오는 건데 25일이죠. 자, 위증교사 혐의잖아요. 네. 지난번에 선거법 위반보다는 더 무거운 형이 내려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전망이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유증교사는 이제 벌금형이 없어요. 지난 선거법 그렇군요. 위반은 이제 벌금형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 유죄가 된다면 뭐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검찰이 지난번 선거법 위반에는 구형을 징역 2년 했잖아요. 예. 그런데 유증교사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공직선거법 위반보다는 유증교사를 더 혐의를 중하게 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하나가 사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영장 청구가 있었잖아요. 예. 그때 영장을 기각했는데 그때 영장 기각했던 영장 전담 판사가 유증교사 혐의는 이제 소명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그 당시에 했어요. 물론 예. 영장 단계에서는 소명되었다 할지라도 법원에서 재판하는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 측에서 그 소명된 걸 탄핵할 수 있는 이제 어떠한 증거를 냈느냐, 뭐 인적물적 증거를 냈다고 하면 사실 이제 소명되지 않는 걸로 보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 법원에서 재판할 때는 이제 소명보다도 한 단계 높은 증명이 돼야 하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그 당시에 일단은 뭐 영장 전담 판사 소명된 것을 보인다고 했기 때문에 과연 이것을 이제 결정적으로 깰 수 있는 그런 증거를 이재명 대표 측에서 어떻게 제출을 했는지에 따라서 이제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요. 예. 자, 지금 이번 사건의 핵심은 이재명 대표가 김진성 씨에게 전화를 걸어서 주입하듯이 위증 교사를 요구했다, 위증을 요구했다라고 하는 내용인데 검찰은 이 통화 때문에 사건 결과가 실제로 달라졌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 이 대표 측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것도 역시 그 김문기 씨를 몰랐다라는 식의 주관적 인식의 영역이다라는 논리를 펴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같은 논리에서는 유죄를 받았잖아요, 1심에서. 네. 이번에 이 논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녹취록 내용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제 텔레그램이랄지 그것들이 남아 있고요. 세 번째는 이제 김진성 씨의 진술이거든요. 예. 그런데 녹취록 자체를 보면 물론 민주당이랄지 이재명 대표가 주장하는 것처럼 기억이 나는 대로 이제 사실대로 진술해달라 그런 얘기가 몇 번 나옵니다. 네. 그러면 사실 사실대로 기억을 하라는 이야기는 뭐 기억이 나면 나고 안 나면 안 나는 식으로 얘기를 해달라고 하는 것 때문에 유증죄가 성립이 될 수 없죠. 그런데 이제 그 사이사이를 보면 지금 뭐 CG에 나옵니다만 네. 뭐 세월 지나서 기억도 나지 않는다 하니까 변론 요지서 하나 보내드리겠다. 그래서 이제 보내주고 기억을 자꾸 되살려보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 그 당시에 본인의 어떤 음모론에 의해서 희생이 된 것처럼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김진성 씨 입장에서는 나는 기억이 나지 않는데 이제 사실대로 이 얘기를 하는 것이 과연 이거 위증하라는 말이냐, 그렇지 않느냐는 말이냐. 이제 이거에 대해서 본인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런데 이제 이재명 대표 측은 사실대로 이 얘기하기라고 했기 때문에 이게 유증교사를 한 게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예. 근데 김진성 씨는 이제 자신이 유증을 했다고 다 자백을 한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서 그 주의 내용을 보면 이제 검찰이 주장하는 것은 이제 그런 거죠.
아니 사실대로 기억되는 대로 말해달라고 할 필요가 있느냐. 그렇게 말 안 해도 전화를 안 하고 텔레그램에게 의견서를 안 보내줘도 알아서 사실대로 얘기하는데 구태여 피고인인 당사자가 왜 전화를 해서 그런 얘기를 하느냐. 그것은 그 자체는 유증해달라고 요구를 하는 것이다. 이게 이제 검찰이 주장하는 논리입니다. 예. 변호사님께서 이런 비슷한 사건들에 대해서 경험이 많으실 테니까 여쭤보고 싶은 건데요. 이게 보통 위증 교사라고 하면 어느 정도의 어떤 수위의 증거가 나오면 혐의가 인정됩니까? 일단 뭐 사건 케이스마다 달라요. 네. 그래서 뭐 어떤 사건을 구체적으로 들 수는 없지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유증교사를 교사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 교사를 받은 사람, 피교사자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만약에 나는 정말 뭐 유증해달라고 부탁을 받았다고 해서 자백을 하면 대부분의 많은 경우에 있어서는 유증교사죄가 유죄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자백이 있습니다. 있었던 경우에. 네, 그래서 예. 이 사건도 뭐 김진선 씨는 나는 유증을 했다고 자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이거 자체는 이재명 대표에게는 굉장히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자, 이렇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재명 대표가 받게 된 재판이 총 5개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대선 전까지 기간으로 보면 이제 2년도 남지 않은 상황인데 이 판결들이 모두 대법원까지 가야 이제 피선거권 박탈이라든지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이게 지금 일정이 다 소화가 가능할까요? 일단 이제 그 재판이 5개잖아요. 그런데 적어도 지난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해서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건하고 이제 다가오는 25일 날 유증교사 관련해서 이제 선고가 될 거예요. 그래서 만에 하나 유죄 선고가 되면 뭐 무죄 선고도 해도 마찬가지죠. 이 사건 자체는 이제 항소심을 가는 거고 네. 워낙 1심에서 뭐 2년 이상의 시간을 끌었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 대표같이 검찰이 내놓을 수 있는 증거는 이제 다 제출이 됐다. 그러면 항소심에서 그 증거를 제외한 새로 낼 증거 아니면 1심에서 좀 미진한 부분에 대한 심리만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 재판을 이제 오래 끌 수는 없다는 거고요. 이 두 사건 자체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대법원이 너무 정치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이제까지 재판이 지연이 됐기 때문에 지난번 뭐 대법원장도 청문회에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좀 빨리빨리 가야 한다는 거고 지금 선거법 위반과 관련 재판 같은 경우에는 1심에서 6개월, 항소심 3개월, 대법원 3개월로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사실은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판사들이 지켜야 하는데 이게 사실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대법원에서도 이걸 지키라는 취지의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항소심도 그렇게 재판이 많이 걸리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적어도 5개 재판 중에서 지난번 선고된 공직선거법 위반 그리고 25일 날 선고된 유증교사 사건은 적어도 뭐 내년 정도에 있어서는 대법원에서 결론이 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자, 알겠습니다. 이제 국민의힘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당원 게시판 논란이 지금 일고 있는데 한동훈 대표 일가의 이름으로 지금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 대한 비방글이 올라왔다라는 그런 지금 의혹이잖아요. 자,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정리해 주실까요? 일단 뭐 그 국민의힘 게시판에 이제 한동훈이라는 이름으로. 근데 원래 그 이름이 익명 처리가 돼 있다고 그래요. 네. 가운데 뭐 첫자고 끝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그 사실 뭐 동명이인이 많을 수 있는 거고 그런데 이제 한동훈 대표 또는 한동훈의 어떤 가족들 이름으로 윤 대통령을 비방하는 이제 글이 올라왔다는 거죠. 예. 그런데 한동훈 대표가 아닌 걸로 밝혀졌어요. 한동훈 대표는 가입한 적이 없기 때문에. 네. 그래서 결국 동명이인으로 밝혀졌는데 결국 이제 친윤이랄지 이제 그밖에 어떤 뭐 상당히 보수의 강성 지지자들이 가족 이름으로 비방글을 올렸는데 이걸 이제 밝히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런데 지금 정당법에 보면 개인의 어떤 정보 자체를 정당의 인적사항을 외부에 공표하지 못하도록 돼 있어요. 그럼 처벌하도록 돼 있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이제 한동훈 대표가 입장 표명을 해야 한다 그런 취지고 이제 한동훈 대표는 그런 얘기죠. 일단 국민의힘 법률위원장에게 이 부분은 조사로 일임했기 때문에 아마 알아서 할 것이다. 뭐 그 정도의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경찰 수사도 진행 중인데 이게 결과가 나오기까지 얼마나 걸릴 것으로 보십니까? 근데 이 사건 자체가 아마 경찰에서 형사처벌할 대상의 사건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일단 비방이나 비판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이제 표현의 자유 영역에 속하는 거고 그 내용 자체가 아주 뭐 모욕적이고 그런다기보다는
뭐 대통령에 대한 비판이랄지 그것은 당원 게시판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얘기거든요. 더군다나 아마 일부에 대해서는 뭐 저도 정확하게 뭐 언론에 아주 자세하게 안 나와서 뭐 잘 모릅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뭐 사설을 갖다가 거기에 인용을 했다던가 이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거 자체는 뭐 어떤 명예훼손이랄지 그런 죄가 되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일단은 뭐 수사 의뢰가 되고 고발 조치가 되면 경찰에서 수사를 할 수도 있지만 아마 수사를 하지 않고 그냥 종결할 가능성도 상당히 크다 이렇게 봅니다. 더군다나 이거 자체가 사실은 당원의 어떤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문제니까 뭐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어떤 대통령이랄지 뭐 권력자에 대해서 이제 비판할 수 있는 여지는 있거든요. 그런데 단지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이게 법으로 처벌하냐 처벌을 하지 않느냐를 떠나서 한동훈 대표의 가족이 과연 대통령을 비판하는 거에 대한 그런 부적절성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문제를 삼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뭐 이것은 뭐 형사 사건으로 갈 사건은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치권 사법 리스크 쟁점 여러 가지 살펴봤습니다. 김광선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이 가운데 5발을 요격했다며 미사일은 미국산 에이테크스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는 3차 대전 가능성을 언급하며 민감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미국에서 지원받은 장거리 탄도미사일 에이테크스로 러시아 본토에 대한 첫 공격에 나섰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우크라이나가 현지 시각 19일 새벽 3시 25분쯤 탄도미사일 6발로 브리안스크 지역에 있는 러시아군 시설을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군이 이 가운데 5발을 브리안스크 상공에서 격추시켰다며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파괴된 시설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미사일은 미국산 에이테크스로 확인됐다고 전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이번 공격이 브리안스크주 카라체프에 있는 제1046 무기고를 겨냥한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미국이 지원한 장거리 미사일 에이테크스로 러시아 본토를 공습하자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서방이 긴장 확대를 원한다는 신호라고 비판했습니다. 라브로프 장관은 현지 시각 19일 G20 정상회의 개최주인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쟁이 새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뜻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라브로프 장관은 미국이 우크라이나의 미사일 운용을 돕고 있다며 브리안스크를 향해 에이테크스를 반복적으로 사용했다는 사실은 그들이 확전을 원한다는 방증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러시아가 핵 보유국의 지원을 받은 비핵 보유국에도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한 핵 교리를 언급하면서 이를 서방이 주의 깊게 읽어보길 바란다고 경고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핵무기 사용 요건을 완화한 러시아의 새로운 핵교리 발표에 대해 놀랍지 않다는 반응을 보이며 비례적인 대응에 나설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매슈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 전 세계 다른 국가들을 강압하고 위협해왔다며 새로 수정된 핵교리 발표와 함께 내놓은 발언도 불행히 놀랍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에서 기후변화 위기 극복을 주제로 연설하며 남미 순방을 마무리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의 불법 군사협력을 규탄하는 전방위 외교를 펼치며 남미 국가와 경제협력을 모색하는 성과도 거뒀습니다. 리우에서 신윤정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 이틀째 연설에서 전 세계가 직면한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청정 에너지로의 전환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 원자력 에너지 등의 보급을 확산하는 무탄소 에너지 이니셔티브에 대한 지지를 당부하며 기후 변화에 취약한 국가들에 대해 지원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이 기후 취약국들의 기후 대응 역량을 지원하는 녹색 사다리 역할을 계속 이어갈 것임을 천명할 것입니다.
G20 정상회의 폐회로 윤 대통령의 페루와 브라질 순방은 마무리됐습니다. 핵심 성과로는 러시아를 포함한 세계 주요국 정상들 앞에서 북한과 러시아의 불법 군사 협력이 한반도뿐 아니라 세계 안보의 위협이라고 규탄 행보를 이어간 게 꼽힙니다. 러시아와 북한이 불법적인 군사 협력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한미일 정상회의에 이어 한미, 한일 양자회담까지 개최하며 트럼프 신행정부 출범 뒤에도 긴밀한 협력 체계를 발전시켜 나가자고 뜻을 모았습니다. 2년 만에 한중 정상회담에서는 북러 밀착에 대한 중국의 책임 있는 역할을 당부했고 방중과 방한 초청을 주고받으며 한중 관계 개선에 물꼬도 텄습니다. 러북 군사 협력에 대응해 한중 양국이 영내 안정과 평화를 도모하는 데 협력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취임 뒤 처음 남미를 찾은 윤 대통령은 페루와 방산 및 핵심 광물 협력을 다각화하기로 하는 등 경제 협력 의지도 다졌습니다. 트럼프 신행정부 출범과 북한군 파병으로 국제 정세가 불안정한 상황에서 윤 대통령은 안보와 경제 두 영역에서 국익을 지키기 위한 치열한 외교전을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리우데자네이루에서 YTN 신민정입니다. 레바논에 파견된 미국의 중동 특사는 휴전 합의가 곧 손에 쥐어질 것 같다는 낙관적인 전망을 밝혔습니다만 가자 지구의 평화는 여전히 안개 속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란이 국제 원자력기구 IAEA에 고농축 우라늄 생산을 중단하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확인돼 그 의도에 관심이 쏠립니다. 중동 상황 김지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2달 뒤면 트럼프 당선인의 정권을 넘겨줘야 하는 미국 바이든 정부. 아모스 호치스타인 백악관 선임 고문을 중동 특사로 레바논 베이루트에 파견해 막바지 휴전 노력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호치스타인 특사는 나비베리 레바논 의회 의장과 나지브 미카티 총리를 잇따라 만나 휴전과 관련된 구체적 논의를 이어갔습니다. 특사는 대화 뒤에 헤즈볼라와의 휴전 합의가 곧 손에 쥐어질 것 같다는 낙관적 전망을 내놨습니다. We have continued to narrow the gaps through the discussions over the last few weeks, and specifically today we continued to significantly narrow the gaps. 하지만 가자 지구 분위기는 사뭇 다릅니다. 휴전 중재 절차가 중단된 가운데 카타르는 하마스 지도부가 도하를 떠났다고 공식 확인했습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가자 지구를 방문해 하마스는 전쟁이 끝난 후에도 팔레스타인 영토를 통치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החמאס לא ישלוט בעזה. אנחנו מחסלים את היכולות הצבאיות שלו בצורה מרשימה מאוד. 한편 이란은 국제 원자력 기구 IAEA 결의안 채택을 막기 위해 핵무기 제조에 사용할 수 있는 고농축 우라늄 생산을 중단하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확인돼 주목됩니다.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10월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 비축량은 182.3kg으로 지난 8월 보고서에 나온 비축량보다 17.6kg 늘어난 규모였습니다. YTN 김지영입니다. 네,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이 상무장관에 일론 머스크가 재무장관 후보로 추천했던 하워드 러트닉, 켄터 피츠제럴드 최고 경영자를 지명했습니다. 관세 강화를 옹호하는 억만장자로 머스크의 영향력이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트럼프 당선인은 논란을 빚고 있는 맷 게이츠 법무장관 후보 지명도 철회하지 않을 전망입니다. 워싱턴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이 투자은행 켄터 피츠제럴드의 하워드 러트닉 최고 경영자를 상무장관에 지명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대선 기간 강조했던 관세 강화와 제조, 부흥을 옹호하는 금융자산가로 정권 인수팀의 공동위원장도 맡고 있습니다. 대선 기간 러트닉은 미국은 관세만 있었던 20세기 초에 가장 번영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At the turn of the century, our economy was rocking. We had no income tax, and all we had was tariffs. And we had so much money. 당초 유력한 재무장관 후보로 거론됐다가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공개 지지해 내홍으로 번졌는데 결국 머스크의 영향력을 입증하게 된 셈입니다.
머스크는 17살 청소년 성매수와 마약 의혹으로 반대 여론이 확산하고 있는 맷 게이츠 법무장관 후보에 대해서도 사건이 이미 종결됐다며 옹호에 나섰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X에 올린 글에서 맷 게이츠가 법무장관에 필요한 두뇌와 강철 같은 심지를 갖고 있다며 정의의 망치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뿐 아니라 공화당 소속 상원 의원들도 게이츠 의혹에 대한 하원 윤리위원회의 보고서 공개를 촉구하는 등 반대 여론도 확산하고 있습니다. I think that if they want a speedy consideration of this nomination, we've got to have as much transparency as we can have.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 지명자와 털시 게버드 국가정보국장 지명자,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지명된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 등에 대한 부적격 논란도 여전합니다.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당선인이 게이츠 지명자 인준이 부결될 가능성이 크다는 걸 알고 있지만 공화당 상원 의원들에게 게이츠 지지를 압박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의 게이츠 지명자에 대한 인선 고수는 상원의 눈높이를 낮춰 논란이 되는 다른 인사들을 통과시키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지명자들에 대한 자격 논란이 잇따르고 있어 인준 절차에서의 진통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미국의 워터게이트를 특종 보도했던 언론인 밥 우드워드가 트럼프 당선인이 제왕적 대통령이 되길 시도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우드워드는 현지 시간 18일 MSNBC와의 인터뷰에서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지명자와 털시 게버드 국가정보국 국장 지명자 등 논란이 일고 있는 강요 인선을 비판하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우드워드는 트럼프 당선인이 적합한 경험이 거의 없는 인사를 지명함으로써 제왕적 대통령직을 다시 만들려고 시도하는 것 같다고 분석했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와 법인카드 의혹 기소 등 연이은 악재에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변호인단을 재편하는 등 2심 재판 전략을 놓고 당 차원의 논의를 시작했고 한편에서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고리로 대여 공세의 고삐도 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준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은 434억 원 선거 보전금 반환 문제도 걸려있는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항소심 대응에는 당이 나서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당을 위한 별도 변호인단의 꼴이 자거나 1심에서 사실상 완패했다는 분석이 나오는 만큼 변호인단을 보수 성향이나 선거법 전문의 전관으로 재편해야 한다는 의견 등이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선거에 영향을 미칠 만한 형량을 선고함으로써 이재명 대표를 선택하고자 하는 국민의 선택권, 다시 말해 국민주권을 심각하게 훼손시켰습니다. 이 대표에게 적용된 기준이면 김건희 여사는 무기징역이나 다름없다며 김 여사 특검법을 고리로 역공에도 나섰습니다. 특검이 위헌이라는 여권의 주장은 과거 최순실 씨가 헌법소원을 제기했을 때의 궤변과 판박이고 이미 기각된 논리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특검이 위헌이라면 윤석열 검사는 대선 후보가 되지 못했고 이 정권은 존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다만 당내 일각에선 사법부 전체를 겨냥한 비난은 신중해야 한다는 기류도 감지됩니다. 대신 대여투쟁의 수위를 탄핵이나 임기 단축 등으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저는 분명한 것은 우리의 주적은 윤석열, 김건희 검찰이지 사법부가 아니다. 민주당은 오는 28일로 예상되는 김 여사 특검법 재표결 직전까지 피켓 시위와 천막농성 등을 이어가며 대국민 여론전에도 집중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유독 민생 행보와 메시지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사법 리스크에 맞닥뜨린 민주당과의 차별화 전략으로 지지율을 끌어올리겠다는 보관인데 당 차원에서는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전방위 압박에 나섰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한동훈 대표가 한국노총을 찾아 정년 연장 문제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등 노동계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앞서 중소기업인들과 만남에 이어 연일 민생 행보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입니다. 사실 우리 국민의힘이 상대적으로 노동 이슈를 좀 경시한다 이런 오해와 편견을 받아왔잖아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는 진심으로 근로자의 힘이 되겠습니다.
한 대표는 민생경제 문제 전반을 다루는 당 차원의 위원회 출범도 검토하고 있는데 향후 민생 현장 방문은 더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언급을 자제하며 반사 이익과는 거리를 두겠다는 기류도 읽히는데 한 대표 측 관계자는 중산층 등을 겨냥한 구체적 정책 의제도 준비하고 있다며 오는 25일 이 대표 위증교사 1심 선고 이후로 이 같은 행보가 더 본격화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정쟁보단 정책으로 승부수를 던지며 야당과 차별화를 꾀하는 동시에 차기 대권주자로서의 면모를 보여주겠다는 전략으로도 풀이됩니다. 당 차원에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피선거권 박탈령을 선고받은 이 대표를 겨냥해 확정 판결 시 400억 원대 선거 비용을 반환토록 못 박는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돈봉투 의혹으로 수사받는 민주당 의원들이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고 있는 점, 이 대표 변호인단을 당 차원에서 지원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점 등을 지적하며 대야 압박을 이어갔습니다. 국민의 혈세를 올바르게 사용하기 위한 최선의 조치이자 국민에 대한 예의를 다하는 일에 다수당인 민주당이 책임과 역할을 함께 해줄 것을 촉구합니다. 국민의힘은 민생과 대야 공격이란 투트랙 전략에 돌입했다는 분석입니다. 당 일각에선 이재명 대표 선거법 재판이 마무리될 거로 예상되는 내년 초까지 향후 6개월이 보수 쇄신의 골든타임이란 지적도 나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5개 야당은 경찰청을 항의 방문하고 지난 9일 민주노총 등이 진행한 서울 도심 집회에서 경찰이 폭력 진압을 했다며 사과와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기본소득당은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은 지난 9일 폭력경찰, 정권의 하수인이라는 오명을 스스로 씌웠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또 집회를 무리하게 해산하는 과정에서 노동자와 시민이 연행되고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은 갈비뼈가 부러졌다며 국민 주권 원칙과 집회의 자유를 보장한 대한민국 헌법에 명백한 도전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찰이 피해 택시기사가 치료받은 한의원을 압수수색까지 했지만 위험 운전 치상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우종훈 기자입니다.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택시와 부딪히는 사고를 낸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적용된 혐의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하나입니다. 앞서 경찰은 문 씨에게 위험운전 치상 혐의를 추가 적용할지 검토하기 위해 택시기사가 치료받은 한의원을 압수수색했지만 결국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만 적용한 겁니다. 경찰은 사건 관계인의 진술과 객관적인 사실 등을 종합해 혐의 인정 여부를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택시기사가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점과 문 씨와 합의를 마친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문 씨는 지난달 5일 새벽 2시 50분쯤 서울 이태원동에서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가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힌 혐의를 받습니다. 사고 13일 만인 지난달 18일 경찰에 출석해 4시간 정도 피의자 조사를 받았는데 대부분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시 문 씨는 조사에 앞서 사죄문을 통해 해서는 안 될 큰 잘못을 했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반성하며 살겠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문 씨가 불법 주정차와 신호 위반 등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실에 대해서는 통고 처분을 내릴 계획입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동덕여자대학교의 남녀공학 전환에 반대하는 학내 시위가 시작된 지 일주일이 넘었습니다. 총학생회는 오늘 학생총회를 열고 공학 전환 찬반 투표를 진행할 예정인데 시위로 인한 피해가 최대 54억 원에 달한다고 발표했던 학교 측은 불법 행위 책임은 개인이 각자 져야 한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김미영 기자입니다. 부산동이 공학전환 몰라야다 투표놓고 일방적인 결정 말고 남녀공학 전환에 반대하는 동덕여대 학내 시위가 시작된 지 일주일이 넘었지만 상황은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학교 곳곳에는 레커로 적은 반대 문구가 가득하고 시위에 참가한 학생들은 본관 등 점거를 이어가는 가운데 수업은 온라인으로 전환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총학생회 측은 오늘 오후 공학 전환 등에 관한 학생총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참가 의사를 밝힌 인원은 1,000명을 넘었는데 총회에서는 공학 전환에 대한 학생들의 찬반 투표를 진행하고 총장 직선제 안건까지 논의해 학교 측에 전달한다는 계획입니다.
여성 혐오 발언이나 그런 부분도 그냥 만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사회이기 때문에 여성의 권리에 대해서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는 토론의 장이 될 수 있게 해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학생들이 편안하게 느낄 수 있는 이 안식처를 없앤다라고 받아들여질 수 있을 것 같고, 학교 측도 강경한 입장입니다. 현재까지 피해 추산 금액이 최대 54억 원에 이른다고 발표한 데 이어 불법 행위를 엄중히 다루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공학 전환 반대나 수업 거부는 개인의 자유일 수 있지만 폭력을 행사하고 수업을 방해하는 건 불법이라며 단체 행동으로 이루어진 불법 행위도 책임은 각자가 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시위로 인해 피해를 본 교직원이나 학생 등의 신고도 받겠다고 나섰습니다. 학교와 재학생 사이 갈등의 파장은 학교 밖으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보수단체가 학교 앞에서 4주 동안 집회를 하고 학생들 신상을 특정해 경찰에 고발하겠다며 엄포를 놓는 등 학내 문제가 젠더 갈등으로까지 번지는 모양새입니다. 공학 전환을 정식으로 검토한 적이 없다며 단체 행동을 멈추라는 학교 측과 논의 자체를 철회하라는 학생들의 입장이 갈수록 첨예해지는 가운데 양측이 출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김희영입니다. 어제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연세대 논술시험 효력정지 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신문기일이 열린 가운데 학교 측과 수험생 측이 공방을 벌였습니다. 양측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대다수의 수험생들은 이 사건 사태에 대한 책임이 없고 본인이 부정행위를 하지도 않았으며 이 사건 논술시험만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그러한 수험생들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는 260명 정도의 예비 합격자의 기대보다 이 공정성 결여의 시험을 본 1만 명 이상의 수험생이 입을 피해가 더 크다. 더 이상 수험생들이 피해가 가지 않도록 재판 결과에 상관없이 재시험을 신속하게 자체적으로 실시해야 된다고. 동국대학교가 최근 치른 논술고사 문제에서 오류를 발견하고 이 문제에 대한 모든 응시자의 답안을 정답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동국대는 어제 입학처 홈페이지에 입학처장 명의로 낸 공지를 통해 지난 17일 실시한 논술고사 자연계열 2번 문제에 오류가 있다는 점을 채점 전 검증 과정에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동국대는 출제 의도와 달리 비만과 과체중이라는 단어의 위치가 바뀐 점이 확인됐다며 논술고사 출제위원회 해당 분야 전문가 재검토를 통해 오류가 최종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백일해와 마이코플라스마 폐렴 환자가 폭증하면서 정부가 겨울철 호흡기 감염병 대응에 나섰습니다. 질병관리청은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식약처가 참여하는 호흡기 감염병 관계부처 합동대책반을 구성해 가동했습니다. 대책반장을 맡은 지영미 질병청장은 1차 회의에서 올해 백일해가 크게 유행하면서 선진국에서도 유례없는 환자가 발생하고 영아 사망 사례도 보고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백일해 고위험군에 대한 각별한 주의와 임신부, 영아 돌보미 등의 백신 접종을 강조했습니다. 미국에서 대장균에 오염된 당근을 먹고 인명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문제가 된 당근이 국내에 들어오진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2년간 미국산 당근은 국내로 수입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시중에 판매 중인 수입 냉동 채소에 미국산 당근이 일부 포함된 경우가 있지만 대장균 문제를 일으킨 당근은 들어오지 않았고 수입 통관 과정에서 모두 세균 검사도 마쳤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는 그림 웨이팜스 등이 생산한 당근이 대장균에 오염돼 식중독 사고가 발생했으며 지금까지 1명이 사망하고 최소 39명이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내에서 처음 열리는 어린이책 전문 전시회인 부산국제아동도서전이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부산 백스코에서 열립니다. 걸리버 여행기에 나오는 상상의 나라 라퓨타를 주제로 열리는 도서전에는 우리나라의 아동도서 출판사와 단체 136곳, 해외 15개국의 출판사 57곳이 참여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입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피아니스트 조성진이 바이에른 방송교향악단의 내한 공연에서 세계적인 지휘자 사이먼 레틀경과 호흡을 맞춥니다. 두 사람은 까다로운 브람스 협주곡 연주를 넣고 서로에게 공을 돌리기도 했는데요. 잠시 들어보시죠. 오케스트라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체력적으로 굉장히 힘든 곡인데 너무 음악이 뛰어나서 저는 연주하면서는 그거를
인지하지는 못하는데 연주가 끝나고는 정말 아무것도 못할 정도로 진이 빠지는 곡인 것 같기도 해요. Seong-jin is too modest to actually tell us really what is extraordinary about his performance. So he probably doesn't even know himself. But this piece, we are entirely dependent on each other in this piece. 계절이 점차 가을에서 겨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아침 공기가 제법 차가워졌는데요. 현재 4.7도를 보이고 있는 서울 기온 낮 동안에는 12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조금 더 높겠습니다. 큰 일교차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옷차림과 건강관리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전국에 하늘빛이 흐리겠습니다. 또 제주도에는 오후까지 5에서 20mm의 산발적인 비가 더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한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서울 한낮 기온 12도, 광주 14도, 대구는 13도가 예상됩니다. 오늘 밤 인천과 경기 서해안을 시작으로 내일은 중서부 지방에 약한 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요. 남은 한 주간은 이맘때 쌀쌀한 늦가을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오늘 전국의 대기질이 대체로 양호하겠습니다. 다만 대기가 정체되고 밤사이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면서 인천과 경기 남부는 밤 한때 공기가 탁할 수 있겠습니다. 호흡기 건강관리에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윤수빈입니다. 뉴스 업수요 순서 마칩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